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진승상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2편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 진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처음 보게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진승상세가 1편을 먼저 시청해 주시면 영상을 쭉 보는데 이해가 더 빠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평은 어려서부터 출세 의욕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말기 진승이 난을 일으켰을 때 위구 밑에 들어갔다가 다시 항우에게 가고 또 항우에게서 나와 유방에게까지 와서 유방이 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이 유방을 도와서 유방의 정적이 된 한신을 제거하고 또 대나라의 땅에 가가지고 흉노족과 결탁해서 유방을 배반한 한왕신까지 지략으로서 진압하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또 추가로 진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 유방이 남쪽의 고격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지역의 성내에 올라서서 현석이라는 곳에서 그곳의 장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현이 정말 참으로 넓고 크구나. 내가 천하를 여러 곳 다 다녀봤지만 낙양 다음으로 이 굴이 정말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곁에 있던 자기 어사에게 이 굴의 호구는 얼마나 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어사가 대답하기를 원래 예전에 진나라 초기 때에는 3만호가 넘었지만 매년 이렇게 전란을 당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지금은 약 5천호만 남아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조 유방이 어사에게 진평에게 고격후라는 봉우를 내린다. 그래서 진평의 후 자기가 고격후가 된 거죠. 이 후에도 진평은 당시에 유방으로부터 호군중이라는 그러한 신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호군중이라는 게 군대 내 비리를 조사하고 뭐 이런 그 군대 장성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위인데요. 이러한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유방이 진위와 경포의 반란을 토벌할 때에도 역시 진평이 함께 유방과 종군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진평은 모두 6번의 기이한 계책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유방은 진평에게 봉업을 더 증가해 줬고 결국 6개의 계책을 낼 때마다 6개의 봉지를 더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진평이 이 기이한 계책들은 모두 일단 비밀로 붙여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사마천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책을 썼는지는 지금 세상에서는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고조 유방이 경포의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오던 중에 화살을 맞게 됩니다. 이때 입은 상처가 덫이 나가지고 유방은 장안 수도까지 힘들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어려서부터 폐연에서 같이 자라났던 노관, 이 노관이 그 당시엔 전 연나라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었는데요. 이 노관이 또 역시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노와 결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고조 유방은 번쾌를 갖다가 상국으로 삼아가지고 야, 번쾌, 네가 군사를 이끌고 저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번쾌가 군사를 이끌고 노관의 반란을 진압하러 연나라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조 유방에게 번쾌를 비난하는 사람이 번쾌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유방이 사실 부인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부인을 가장 사랑했고 당시 유방의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기 후사 태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여태우로부터 그러니까 여후죠. 여후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원래 태자였는데 첫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여의를 태자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번쾌가 강력하게 뜯어말깁니다. 안 된다고.
근데 번쾌를 비난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유방한테 번쾌가 당신이 사랑하는 척희와 여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사실 그런 태자 교체는 안 된다고 번쾌가 상당히 유방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굳이 해치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 번쾌를 모함하는 자가 번쾌가 죽인다고 그랬다 이렇게 유방한테 얘기하니까 유방이 당시에는 가장 아끼던 아들이 이 여인데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 유방의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번쾌란 놈이 내가 병중이라는 걸 알고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내가 죽고 나면 여의도 죽이겠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방이 열을 내면서 진평에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묻습니다. 진평이 무슨 계책을 냈어요. 그랬더니 유방이 진평하고 강호 주발에게 딱 불러가지고 침상에서 조서를 받아라 하고 유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평, 지금 즉시 저 역참에 있는 말을 타고 가서 내 조서를 전하고 번쾌가 이끄는 군사들은 모두 거두어갖고 주발에게 해주고 번쾌는 그 자리에서 참수형에 처해. 그리고 번쾌의 목을 가지고 돌아와. 이렇게 유방이 화가 나서 진평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 유방의 말에 진평과 주발은 황제 유방의 명을 받고 나서 역참에서 거마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번쾌가 주둔하고 있던 병행에 당도하기 바로 직전에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나서 길가에서 주발하고 강호가 서로 상의를 합니다. 진평이 같이 갔던 주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번쾌는 사실 황제의 오랜 친구이다. 폐연에서부터 오랜 친구이다. 그리고 번쾌는 수많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그런 공신이다. 그리고 번쾌는 유방의 부인 여후의 여동생인 여수의 남편이기도 하니까 황제 유방과 번쾌는 서로 동서지간이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황제가 지금 일시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번쾌를 우리 보고 죽이라고 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황제 유방이 그 말을 후회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그 번쾌를 죽인 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물을 거니까 차라리 우리 이번에 번쾌를 일단 죽이지 말고 붙잡은 다음에 일단 장안 도성으로 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번쾌를 죽이려면 황제 유방께서 직접 처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소? 라고 주발에게 진평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같이 온 군영으로 일단 다시 들어가서 별도의 장소에서 황제가 내린 부절을 이용해 가지고 번쾌를 소환해서 번쾌를 결박해버립니다. 이때 번쾌는 일단 순순히 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번쾌를 결박을 하고 이제 수레에 태워가지고 진평은 일단 역참을 통해 가지고 번쾌를 장안으로 호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강호는 일단 대장으로 딱 임명해서 번쾌가 함께 끌고 왔던 그 군대를 이어받아서 번쾌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노관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진압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은 일단 강호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번쾌를 끌고 진평이 장안을 이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임무를 다 완수하고 장안 쪽을 향해서 돌아오던 중에 진평이 고조 유방의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때 진평은 앞으로 유방의 권력을 잇게 될 여우가 분명히 그 다음을 일 건데 여우는 번쾌의 부인인 여수의 또 언니니까 혹시라도 이 여수가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여태우를 노여워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진평은 번쾌를 앞서서 먼저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가지고 장안에 먼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장안을 향해서 진평이 돌아오는데 길 위에서 진평하고 관영을
형양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황제 혜제의 명을 지니고 달려오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진평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일단 장안에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혜제의 명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이제 수레를 몰아가지고 장안의 궁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고조 유방의 시신을 앞에 두고 애절하게 통곡하고 있던 여우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동안 진평이 이 유방 고조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번쾌를 포박해 가지고 돌아오는 일, 이런 일들을 유방께서 시키셔서 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다 일단 이야기를 여태왕한테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진평의 말을 다 전해 들은 여우가 일단은 진평의 처지를 또 가엾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가, 진평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만 물러가서 좀 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진평은 이 여태우의 말만 가지고는 아직 불안해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진평은 자기가 물러난 후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또 이렇게 참소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아예 떠나지 않고 궁중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나 여기 궁중에서 그냥 숙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진평한테 그러면 당신 낭중령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낭중령이 황제 혜제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 같이 보좌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평이 이와 같이 먼저 선수를 쳐서 진평에 대한 번쾌의 와이프 처인 여수의 참소가 여태우에게 먹히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얼마 지난 다음에 포박되어서 끌려오고 있던 번쾌가 장안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여우는 일단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번쾌의 죄를 다 사면하고 번쾌가 원래 갖고 있던 옛날의 그 자기와 봉업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평은 번쾌를 사실상 처음에 유방의 이야기처럼 번쾌를 잡자마자 참수시킬 수도 있었는데 유방이 죽었다는 소리 듣기 이전에 번쾌를 우리 맘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저 유방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미래를 좀 내다보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그것이 여태우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또 번쾌의 아내인 여수가 아무리 진평을 참소를 하려고 해도 그게 먹히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평은 자기 처신에 대한만큼은 철저하게 이렇게 예측하고 준비해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이야기를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방 이후에 효혜제가 황제가 되고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89년입니다. 이때 그간의 상국이었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조참이 세상을 뜨고 그 다음을 이어서 안국호라는 왕릉이 우승상에 앉게 되고 또 진평이 좌승상에 앉게 됩니다. 원래 왕릉은 폐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 유방과 같은 지역 출신이었죠. 근데 이 왕릉은 그 폐연에서 유방이 아주 미천한 신분이었을 때 왕릉은 폐연의 협객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은 왕릉을 마치 형님 모시듯이 이렇게 받들었었고 또 왕릉이 문화적인 어떤 소양이 좀 부족했고 행동이 거칠었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하고요. 또 감정이 많이 치우치는 그런 일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조 유방이 폐연에서 그 예전에 진나라 말기에 거병을 해가지고 관중 땅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왕릉은 유방을 따로 따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남양이라는 쪽에서 주둔하면서 폐공이 된 유방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에 한중에서 이제 한왕이 된 유방의 관중으로 나오고 또 동쪽을 향해서 항우를 공격할 때 왕릉은
그때서야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한나라 유방의 진영에 합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 항우가 옛날에 왕릉의 그 어머니를 붙들어 가지고 항우의 군영에 두고 있어서 포로로 잡고 있었을 때 왕릉이 보낸 사자가 오자 항우는 왕릉의 어머니를 이용해서 왕릉을 항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왕릉의 어머니는 아예 아무도 모르게 왕릉이 보낸 사자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말을 자기 아들은 왕릉에게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내 아들이 이 늙은이를 위해서 오히려 나를 구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한나라 현재 유방을 일단 정성껏 모시라고 좀 전해달라. 그게 바로 나를 구하는 것이고 내 아들 왕릉이 사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절대 내 아들 왕릉이 한왕 유방을 배신하지 말고 굳건하게 유방의 편에 서라고 전해주시오. 이렇게 왕릉의 어머니가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항우는 왕릉 어머니를 잡아서 왕릉을 유방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왕릉의 어머니가 그렇게 대차게 나가니까 항우가 화가 나가지고 왕릉의 어머니를 가마솥에 삶아 죽여버립니다. 왕릉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확실하게 유방의 편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유방의 천하를 평정하는데 끝까지 함께한 겁니다. 이와 같이 원래 왕릉은 예전에 고조 유방과 원수지간이었던 옹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옹치하고 왕릉하고 사이가 사실 좋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왕릉은 옹치 마냥 역시 유방을 따르려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서먹서먹한 관계였는데 이제 왕릉과 유방은 아주 분신 간의 돈득한 관계가 되었었던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이런 왕릉이 유방 사후 또 해제가 왕이 되고 나서 6년 뒤에 우승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왕릉이 우승상이 됐는데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 효해제도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후사가 없었던 여태우는 여씨들을 갖다가 제후들의 왕으로 봉하려고 한나라의 법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왕릉에게 물어봅니다. 여태우가. 그러니까 왕릉은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우가 진평에 다시 묻습니다. 왕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우는 또 진평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봅니다. 근데 왕릉과는 달리 진평은 그거 법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평은 여우 편에 딱 들은 거죠. 자, 이 말을 듣게 된 여우가 화가 치밀어 가지고 당장 왕릉을 황제의 태부 자리로 발령을 내버립니다. 황제의 태부다라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왕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겉으로 봐가지고는 승진시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배제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챈 왕릉이 병이 들었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조정에 나와가지고 일도 안 하고 집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조회에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왕릉은 그 뒤에 7년 만에 그냥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왕릉을 우승상직에서 면직시켜버린 이 여태우는 이번에는 진평을 우승상에 배치를 하고 또 벽양의 심의기가 있는데 이 심의기를 좌승상으로 삼습니다. 이때 좌승상 심의기는 나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장소가 없다라는 이유로 들어가지고 그냥 궁중에서 한 곳에 머물면서 정사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태우 근처에 딱 붙어가지고 신복이 되기로 한 거죠. 역시 이 심의기도 폐연 출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왕이었던 유방이 팽성의 서쪽에서 항우의 급습을 받고 패해가지고 막 팽성에서 도망갈 때 항우가 사람을 폐연에 보내가지고 유방의 아버지 그리고 이 여태우 유방의 이제 와이프죠. 유방의 와이프 여태우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자기 군영에 가둡니다. 이 일이 있었을 때 심의기는 유방 집안의 가신의 신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여우를 끝까지 돌보고 받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래전부터 이 시미기는 여태우의 신복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훗날 한왕 유방의 항우를 공격할 때 시미기도 그에 따라서 종군을 했고 또 그에 대한 공으로서 나중에 이제 제후로 봉해졌는데 그러면서부터 더더욱 여태우의 총애를 받게 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자승상에 오르게 된 시미기가 궁중 안에 딱 머물면서 정사를 딱 처리하니까 모든 그 한나라의 관리들은 시미기를 통해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시미기가 다 걸러보는 겁니다. 한편 이 당시에 여태우의 동생이었던 번케의 와이프 여수는 기회가 될 때마다 옛날에 진평이 고조 유방한테 번케를 이렇게 해서 체포하십시오라는 이런 계책을 냈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딱 원한을 품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자기 언니인 여태우에게 여러 번 이렇게 참소를 하곤 했지만 언니인 여우는 자기 동생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자, 이와 같이 여태우는 진평도 어느 면에서는 자기의 혈육보다도 더 신임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열받은 여수가 자기 언니 여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진평이 우승상이 되더니 정사는 하나도 돌보지 않고 매일 이 술만 찾고 아녀자들만 희롱하면서 나를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참소를 또 올립니다. 이때 진평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일부러 그대로 행동합니다. 부녀들 옆에 끼고 술 먹고 막 흥청망청 이렇게 또 일부러 지냅니다. 그러니까 여태우가 진평이 주색에 빠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싹 웃습니다. 그러면서 진평과 자기 여동생 여수를 불러놓고 여태우가 진평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옛 속담에 이르기를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던데 나는 다만 진평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만 볼 것이니까 앞으로 내 동생 여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딱 잘라 말한 거죠. 자, 그러니 이 말은 여태우가 진평의 말을 믿겠다. 내 동생 여수가 하는 말 내가 신경 안 쓸 테니까 걱정 말고 당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렇게 신임을 딱 해주는 거죠. 이때 여수는 자기 언니에게 아무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진평에 대해서 헐뜯어봐야 소용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상황이었죠. 자, 이 말은 어찌 보면 여우가 진평 우승상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여우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이러한 진평이 차라리 주색에 빠져서 흥청망청 해줘야 여우가 독단적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같이 여우가 막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똑똑한 진평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달지 않겠는가라는 여우 나름의 어떤 안동함에서 나온 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웃는 모습, 웃었다는 그 이야기에서 여태우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진 거죠. 진평을 신임하는 척, 또 진평이 저렇게 술 먹고 흥청망청 하니까 내가 이제 저렇게 토달고 똑똑한 놈들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우는 진평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의 친인척들, 그러니까 여씨들이죠. 이 외척들을 제후 각 지역의 왕으로 이렇게 봉하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진평은 겉으로는 여우가 하는 일을 찬성하는 척 하지만 속마음은 여태우가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하면서 여태우가 언젠간 죽겠지. 그 죽을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던 거죠. 자, 마침내 여우가 진짜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평은 그 즉시 당시에 태위였던 주발과 모의를 해서 여씨의 종족들을 일거에 멸족시켜버리고
대나라 땅에 있었던 효 문제를 옹립을 하게 됩니다. 이 효 문제는 원래 유방의 아들인데 박희라는 박씨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태자가 되지는 않았고 유방의 첩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효 문제를 옹립해가지고 황제로 딱 올립니다. 이와 같이 원래는 유씨의 한나라였는데 여태위에서 여씨의 한나라로 갔다가 다시 유씨의 한나라로 되돌린 그러한 일인 거죠. 자, 이 모든 일을 진평이 주동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태위의 총애를 받던 심의기는 좌승상에서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물러나야죠. 여태위가 물러나는데 심의기, 총애받는 심의기가 거기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새로이 즉위한 효문제가 자기를 황제로 세우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진평보다는 그 당시에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동해가지고 여씨의 종족들을 딱 멸족시켰었던 주발의 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진평이 효문제의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더 높은 자리인 우승상 자리를 주발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자기는 몸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서 관직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진평이 벌써 눈치를 챈 거죠. 효문제를 내가 왕으로 만들었는데 저 왕을 딱 지켜보니까 나보다는 저 진평보다는 같이 도모했던 주발이 더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 보니 내가 괜히 한 자리 맡았다가는 나중에 오해받겠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효문제의 의견에 따라서 주발에게 더 높은 자리를 양보를 하고 자기는 관직에서 일단 물러나 뒤로 한 발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효문제는 자기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계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진평이 오히려 이상한 거야. 그래서 효문제가 진평의 집에 직접 들러가지고 진평한테 묻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그 말, 그 진짜 이유가 뭡니까? 나 그게 궁금합니다. 딱 이렇게 진평에게 효문제가 직접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진평이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조 유방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주발이 세운 공로는 이 진평이 세운 공로보다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씨들을 몰아낼 때 그때 주발이 세운 공은 내가 세운 공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승상 자리를 주발한테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병이 나가지고 관직 일을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라고 효문제에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문제는 그 말을 듣고 진짜로 강호 주발을 갖다가 우승장에 임명을 하고 신하들 중에서 첫 번째에다 둡니다. 자, 진평은 그 당시에 그 두 번째 자리인 좌승상에 일단 임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효문제는 진평에게 천금의 황금을 상으로도 주고 또 시급도 3,000억 가량을 더 이렇게 더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난 거예요. 효문제가 이제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국가의 어떤 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이 딱 띄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문제가 신하들이 쭉 있는 조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신하 우승상 주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나라를 통틀어 가지고 1년 동안 옥사를 판결하는 소송이 도대체 몇 건이나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발이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효문제가 그래? 하더니 또 다른 질문을 또 하나 던집니다. 한나라 전국을 통틀어서 1년 동안 국가 재정으로 얼마의 세금을 걷고 얼마의 지출, 예산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양식, 그 다음에 비축한 돈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재무 상태를 딱 묻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발은 뭐 싸움이나 할 줄 알지 이 국정을 다스리기에는 좀 부족한 인물이었는지 주발은 이번에 또다시 아주 이제 등에 막 진땀을 흘리면서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주발 스스로도 자기가 답변을 못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제 창피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황제가 주발이 답변을 못하니까 이번에는 딱 얼굴을 돌려가지고 진평을 보고 진평에게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좌성상이었던 진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말입니다. 일단 그 일을 맡아 하는 관리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 어떤 관리를 말하는 겁니까? 라고 되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진평이 또 이렇게 대답해요. 폐하께서 옥사에 관한 일을 알고 싶으면 옥사를 관리하는 정의에게 물어보시면 되고, 식량과 세금, 수입과 지출 이런 것을 알고 싶으시면 치속내사에게 물어보세요. 세금 관리하고 국가 재정 담당하는 치속내사에게 물어보시면 되죠.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진평이 주관하는 일은 도대체 뭐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진평이 왕이 승질을 내니까 고개 딱 숙이면서 사죄의 말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항고합니다만 폐하께서는 이 신의 재능과 지혜가 낮음을 모른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재상 자리에 억지로 이렇게 임명하신 겁니다. 재상이란 자리는 말입니다. 위로는 천자를 보호하고 음양을 잘 다스려가지고 세상을 순조롭게 흐르게 하면서 아래로는 이 천지 만물의 생육들을 잘 자라나게 하고 또 바깥으로는 저쪽 사방 오랑캐들을 잘 관리를 해서 백성들이 황실에 의지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어루만져주고 또 이 관리들을 잘 감독해가지고 각자의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잘하게 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위에 맞는 그러한 책무에 대해서 진평이 효문제에게 한 수 가르쳐 준 거죠. 자, 이 말을 효문제가 다 듣고 나서 진평 그대 상당히 훌륭하고 하면서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옆에 있던 우승상이었던 주발이 딱 듣고 나서 이제 좀 창피한 거죠. 부끄러워하더니 이제 황제가 없는 곳, 그 황제가 이제 나가고 없는 곳에 가가지고 진평한테 가서 따로 이렇게 원망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주발이, 야 진평, 당신 혼자만 알고 나한테 좀 미리 좀 가르쳐주지. 왜 그랬어? 하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평이 딱 주발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발, 당신은 내 윗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당신 그 인물을 몰랐단 말이야? 만약에 황제가 장안의 도적대 숫자가 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으면 당신 그때 억지로라도 숫자를 얘기해야 되겠지. 안 그래요?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평은 주발이 물론 우승상에 있었지만 그 정도 자리에 있으면 당신도 좀 배우고 공부하고 그랬어야지. 왜 그런 거 안 하고 당신이 하는 그 도적대 숫자나 정도나 아는 수준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평의 이 말이 결국 사람마다 그 사람이 잘 아는 전문 분야에서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은 그 격에 맞는 내지는 분수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발은 자기 능력이 진평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얼마 있다가 나 몸이 아파. 우승장 자리에서 물러날래 하면서 스스로 물러나갑니다. 그때 진평이 우승상 자리를 진평이 이제 대신을 하게 되고 좌승상은 아예 없어지고 좌우승상 합쳐서 승상 한 명이 딱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로 효문제가 황제가 되고 2년 기원전 178년입니다. 그때 진평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 뒤로 이제 진평의 아들들이 이 자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그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아내를 겁탈을 했다가 연좌제가 되어가지고 진평이 받았던 봉업을 다 이제 돌려주게 되었고 시족은
이름을 잃게 된 거죠. 자, 근데 진평이 이 일을 미리 예견했었다고 합니다. 자기 후손들이 쪼그라질 거라는 것을 진평이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 음모를 너무 많이 꾸몄었다. 하지만 내가 이전까지 꾸몄던 이러한 음모는 도가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음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도가에서 금지하고 있다. 도가는 무의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평은 도가에서 적극 추천하는 무의가 아니라 금지하고 있는 인위적인 어떤 방법들, 뭐 어떤 계략들, 책략들 이런 거에 억지가 좀 들어갔었다라고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이 도가의 그 금지 사항을 어기고 계책을 내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나의 후손은 내가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 후작은 빼앗길 것이고 폐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결코 우리의 가문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평이 자기가 스스로 꾸며낸 이러한 음모로 인해 가지고 자기 후손들이 입게 될 재앙을 미리 예견했다고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평은 자기의 처신도 잘 해나갔고 어떤 미래를 좀 바라보는, 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미리 예측도 잘하고 사전 대비도 잘한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태사공 사마천은 진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승상이었던 진평은 젊었을 때는 원래 황제와 노장의 학설을 즐겨 배웠다. 황노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을에 제사를 주재할 때 도마 위에 고기를 써서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줄 때 그의 포부는 원대에 썼다. 그러니까 진평분육이라는 고사성어 지난 1회 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평은 초와 위 두 지방을 왔다 갔다 했지만서도 여기서 초와 위라는 것은 초는 항우의 진영을 말하고요. 위는 진나라 말기에 예전 육국이 다시 되살아난 위나라, 위구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와 위의 두 지방을 오갔지만 안정되지 못했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고조인 유방에게 귀의를 하고 그를 따라서 항상 기묘한 그러한 계책을 내어 분란으로 인해 생긴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유방이 항상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유방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의 좋은 계략을 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진평은 나라에서 항상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잘 해결했다. 그리고 여우가 한 나라를 지배하게 됐을 때 나라에 여러 가지 변구들이 막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진평은 한 나라의 사직을 잘 안정시켜 가지고 영예로운 이름을 얻고 최후를 맞이한 그러한 재상으로 우리가 칭송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과 끝이 훌륭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가다가 말년에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흐지부지 하다가 말년 다 죽을 때 돼서 좀 꽃피우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마천이 진평을 평가하기에는 처음 시작부터 그가 죽는 그날까지 그가 행한 모든 책략과 유방을 한 나라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행한 일들은 아주 훌륭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사마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가 진평만큼의 지혜와 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는가라고 아주 진평에 대해 평가를 상당히 높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마천이 말하고 있는 진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승상세가. 다음 편 이야기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 강호 주발. 그래서 주발은
아까 진평 이야기에서 나왔지만서도 진평과 같이 끝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강우 주발세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오른쪽에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되시고, 제 왼편으로는 제가 진평 일부 올려놨습니다.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은 꼭 일부를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